네, 박영수 특검팀이 주말도 반납한 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와 김종전 차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잠시 후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의 수사 상황과 정치권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촛불 집회 먼저 얘기 잠깐 하고 그다음에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날씨도 추웠고 성탄절 전야이기도 했는데 9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쪽과 또 탄핵 반대를 요구하는 쪽, 양쪽 진영에 계신 분들이 거리에 나오셨는데 본인들의 주장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헌재가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나름대로 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로 비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양쪽이 그래도 아주 평화롭게 질서 있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시위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위는 이어지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의 그 성숙한 면을 보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사임할 때까지는 계속 촛불 집회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여전히 대통령 즉각 퇴진 구호는 계속 나오는 것이고 황교안 총리에 관련된 것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는데 또 하나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련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건 물론이고 향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로 좀 성향이 약간 성격이 바뀌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이제 이상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성탄 전야 2부였잖아요. 날씨가 꽤 추웠어요. 지난주는 따뜻했는데 오늘도 날씨가 풀리긴 했는데 어제는 꽤 춥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가 2부 날이라서 그런지 그 성탄에 관련된 노래를 이제 가사를 바꿔 부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노가바라고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노가바 이런 게 그리고 가수들도 나와서 여러 노래를 부르고 이랬거든요. 여전히 시민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말씀처럼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수명 재판관 3명이 이제 쟁점으로 정리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물론 지금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은 인용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헌재가 빨리 심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대통령의 퇴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촛불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가 이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안점인데 개헌에 관련된 건 아직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건데 아직 개헌에 관련된 목소리를 시민들이 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 2시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김종전 차관이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정호성 전 비서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까? 검찰에서 이미 상당 부분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주안점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 문제죠. 그와 관련해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은 거의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특검은 찾아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호성 비서관은 정말로 최순실 씨를 잘 알 사람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지금 안종범 전 경제수석보다도 훨씬 최순실 씨가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혐의 말고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신문이 보도를 했지만 국정원 인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 후보 5명을 정호성 비서관한테 불러주고 정호성 비서관이 그 명단을 최순실 씨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보고 골라달라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사에 관여하는 문제 이건 정말 더 연설문 약간 수정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이 국정에 개입을 한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은 확인을 하려 할 거고요. 또
지금 또 보도가 됐지만 최순실 씨가 경기도 하남 땅 미사리에 365평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예. 2008년에 샀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2013년 9월에 대통령께서 뭐 새벽에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평창 올림픽도 열리고 하니 생활 종합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 후보지로는 미사리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고 그 한 달 뒤에 이제 보고 자료가 이루어졌고 그게 국토부 비밀 문건이에요.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이 유출한 47개의 비밀 문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문건이 만들어져서 최순실 씨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에 최순실 씨는 그 땅을 팝니다. 17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예. 생활 복합 체육 시설이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롯데 측에 접촉을 하고 70억도 받았다 돌려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도 관여한 사안이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국토부 문건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게 알려져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굉장한 이득을 올린 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정호성 비서관한테 충분히 물을 수가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정호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미 자신의 혐의는 대부분 인정을 했는데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도 과연 인정을 할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호성 비서관에게 중요한 거는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그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전반적인 사안이 본격화된 게 10월 24일부터예요. 그 태블릿 PC의 존재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이게 나왔던 건데 거기에 그 200여 개, 236개의 녹음 파일도 있다라는 거고 정호성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그 지금 파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태블릿 PC에 나온 여러 가지 그 국가 기밀 관련들 그리고 이제 공무상의 비밀 문건들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고위직 인사에 관련된 거 게다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의 말씀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400몇 개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47개가 지금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은 결국 정호성 씨를 소환하고 조사하면 상당히 밝힐 수 있는 문제들이고 지금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입증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또 이제 그 최 씨와 정 비서관의 녹음에 있느냐. 지금 현재 나온 거는 11개 정도의 파일에 지금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몇 개는 공개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밝혀지냐 문제고 또 하나 지금 정호성 씨가 그 김영재 원장의 부인과 통화한 파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넘겼느냐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호성 씨한테 물어보겠죠. 그래서 정호성 씨가 만약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문건 유출에 대통령 관여한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제 또 김종 전 차관도 오늘 재소환됩니다. 오늘 새벽까지 굉장히 고강도의 수사를 받고 돌아갔는데도 또 부르는 거거든요. 그만큼 입증할 혐의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가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어제 어느 네, 내용에 잠시만요. 네. 지금 여기가 저기 화면 보시는 게 특검 사무실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금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현장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17분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네. 지금 현재 출석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잠시 함께 보셨습니다. 네. 그 어제 최순실 씨와 김종 전 차관은 마스크 쓰고 고개도 숙이고 가능한 한 얼굴을 안 네. 보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정호성 다시 나오고 비서관은 있죠. 뭐 마스크는 안 예, 쓰고 녹화된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계시는데요. 네, 얼굴을 당당히 들고 출석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김종 차관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예. 다양한 이제 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또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종 전 차관의 경우는 최순실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라는 청문회 증언까지 나왔잖아요. 또 별명도 뭐 벨이라는 별명까지 뭐 그쪽 최순실 씨 측근 인사들이 붙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체육계에 이 손을 뻗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순실 씨 지시로 의해 최순실 씨가
김종 차관한테 직접 지시한 구조 같아요. 어떤 거는 그게 뭐냐면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공기업이 있어요. 문체부 산하에. 거기에 장애인 펜싱팀 만드는 과정에 최순실 씨가 연락하고 김종 차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펜싱팀 창단이 되고 그 에이전트로 최순실 씨 회사가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공소사실에 나와 있고 네. 또 김종 차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에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소개를 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지만 네. 청문회에서는 그거는 부인을 하고 네. 어떤 분이 소개했는지는 밝히질 않았는데 오늘 새로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종 차관이 유진용 장관 시절에 그 문체부 출신의 어떤 분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좀 그 사람을 임명하자 했더니 유진용 장관이 그 비리 전력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 안 되겠다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진용 장관한테 전화해서 예. 그 사람 그 자리에 보내는 게 어떠냐고 했단 말이죠. 근데 유진용 장관이 비리 이야기를 하니까 뭐 없는 거로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 역시 최순실 씨가 추천을 해서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김종 전 차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 저희가 녹화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수의를 입고 손이 포박된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출석 장면도 함께 보셨고 김종 전 차관의 혐의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으로 이제 조여옥 대위도 어제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헌재에서 그 수명 재판관 중에 한 분인 이진성 재판관이 네. 세월호 당일날 그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날이기 때문에 웬만큼 기억할 거다. 그리고 대통령은 더욱더 기억을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밝혀라. 시간대별로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세월호 7시간이 어쨌든 이 탄핵소추 안에 포함이 됐던 것이고 헌재가 이 부분을 심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지난 22일 날 청문회 때 그 조여옥 대위, 간호장교죠. 조여옥 대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인을 하고 또 앞뒤가 안 맞는 진술도 굉장히 네. 많았어요. 일단 지난달에 했던 그 기자회견에서는 의무동에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 22일 청문회 때는 그 당일날 의무실에 있었다. 근데 의무동은 대통령에 관련된 곳이고 의무실은 대통령의 그 비서실 경호실 직원들에 관련된 그 진료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여옥 대위는 뭐 오늘 새벽 3시까지 있다가 또 이제 가는데 또 다시 부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말이죠. 이 조여옥 대위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소환을 하는 건데 청문회 때 뭐 잘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태반 주사니 이런 그 이른바 감초 주사 이런 건 놨다고 얘기했는데 모가 이런 데 있는 성형 시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진술을 보면은 의무실장 전 의무실장이죠. 김원호 의무실장도 그렇고 아무도 시술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 보도는 지금 지난번에 어떤 한국일보 보도한 면이 대통령의 어떤 뭐 이렇게 흔적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게 5월 달이니까 대통령 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있다가 한 달 정도 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전이냐 당일이냐 이런 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여옥 대위가 얼마나 정확한 진술을 해내면은 좀 고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조여옥 대위는 뭐 자기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실에 있었다라는 것.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소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세월호 7시간이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헌재에서도 지금 박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밝혀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미스터리가 풀릴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시나요? 저희들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범주화를 했어요. 5개의 카테고리로 묶었죠. 그중에 이제 중요한 한 대목이 세월호 7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헌법재판소가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게 대통령에게 7시간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밝혀달라 이제 했고 청와대가 얼만큼 기존의 청와대가 몇 시 몇 분에 뭐가 뭐 서면 보고를 했다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보다 더 자세히 뭐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도 밝혀야 될 겁니다. 그 예. 문제와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 뭐 12시에 점심을 드셨다거나 뭐 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네네. 그리고 뭐 조혁대 신보라 데이죠. 간호장교 신보라 데이가 가글하고 안약을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네. 오전에. 예. 뭐 그 전달 시점은 언제고 이런 것까지도 다 밝혀야 되겠죠. 그러나 과연 국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한 건 확인됐지만 관저 안에 들어간 분은 신보라 대위 한 분 같아요. 그거 전달하고 나오는. 나머지는 지금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보이고, 물론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의 서면 보고를 전달한 사람이 들어갔을 수는 있겠죠. 그 안봉근 비서관한테 전달했다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최대한 뭐 정말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될 거고, 이 문제가 성명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계속 이에 대해서 아마 시달리지 않을까. 결국은 그날 집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셨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 건데 네. 관저에 온종일 계셨기 때문에 5시 15분에 중앙 그 대책본부 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검도 지금 원래 특검이 이걸 과연 수사할까 말까 이런 약간의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 특검은 여기를 지금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도 아주 중요한 지금 판단의 이 하나의 근거로 삼고 지금 심리를 하고 있다. 지금 헌재가 5개로 유형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생명권 보호에 관련된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 세월호 7시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관점이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은 특검하고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지난번에 그 대통령 측에 대리인들은 뭐 그렇지 않다. 그거는 그렇죠. 해양경찰청이 하는 것이고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를 대통령이 했죠. 직접적으로 책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다른 뭐 지금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라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거, 이런 언론 자유 침해한 거, 이런 것들이 5개의 유형인데,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는 이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지난번에 그 청문회 때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김장수 안보실장 이런 분들도 계속 이 대통령의 7시 안에서 모른다라고 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무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혁 대위에 대해서, 그리고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최순실 얘기도 조금 해볼 텐데, 저희가 대담 전에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최순실 씨가 김영재 의원에서 하루에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막 결제를 했다는 것은 신분을 감추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예,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뭐 자기 신용카드를 쓰면 뭐 최보정이라는 뭐 가명을 썼는데, 네. 예, 뭐 본인의 이름이 개명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썼겠죠. 뭐 최소원 씨인가. 그 본인의 신분이 다 드러나고 나중에 또 확실한 근거가 남을 거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보도를 보면서 야, 정말 그 최순실 씨 그분의 재산이 뭐 지금 설이 분분하잖아요. 예. 뭐 몇 조 10조 원이다, 나오고 뭐 말이 많죠. 또 뭐 몇 천억 나오고 하는데, 과연 한 번 피부과 가서 4천만 원어치의 그 시술 조치를 받는 우리나라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것도 게다가 그걸 현금으로 내고, 물론 4천만 원 내고 또 한 번은 1,800만 원, 한 번은 예. 2,100만 원. 이 중산층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한 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참 이런 보도를 접하고 너무나 분노하실 것 같아요. 네. 내일 그 국주특위 구치소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뭐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다 해서 지금 구치소 청문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좀 강제 소환할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제 현장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건데, 네. 1997년도에 한보그룹의 정태수 총회장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구치소 가서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중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부구치소로 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얘기한 사람들이 최순실, 네.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그 세 사람이 좀 중요한 핵심 혐의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끝까지 청문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방법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이 지금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특검 말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는 경우는 이건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용이 되기 때문에 정 안 나온다면 구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청문회장에 가서 끝까지 안 나오면 내일도 아마 별다른 방법은 없을 거예요 특검은. 단지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갔을 때 그때는 뭐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헌재의 증인들도 지금 29명 정도를 지금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최순실, 뭐 안종범, 정호성 다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가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일이죠 현장 청문회 예정되는 게. 내일 가서 과연 서울구치소에서 남구치소로 와서 과연 현장 청문회 할 수 있을지 역시 내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나올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행동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뭐 구치소 청문회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제 정치권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추가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기보다는 창당 작업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화요일 27일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30여 명 정도 탈당하는 것 같고 원외위원장들도 좀 탈당을 할 거고 뭐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그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이정현 전 대표가 당 대표직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다른 핵심 최고위원들이 다 친박계로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을 느끼고 정말 자리를 비워주고 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누리를 뭐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면서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을 했다면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이라도 얻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이런 분당 사태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헤어지는 건데요. 헤어진다고 해서 남아있는 분들 욕할 것도 없고 또 남아 계신 분들이 떠나는 분들 욕할 것도 없고 뭐 각자 이번 사태에 떠난다고 해서 책임이 뭐 면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에서 다 쇄신 노력을 하니까 또 새누리에 계신 분들도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임명진 목사님 뭐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서 쇄신하겠다는 거니까 정말 다시 한번 당을 바꾸는 이런 노력을 해주시고 나간 분들은 또 정말 중도 우파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서 각자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조금씩 얻는 이런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뭐 조기 대선이 뭐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지만 대선 염두에 두지 말고 일단은 정당다운 정당. 그래서 뭐 우리 나라 걱정하는 분들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이런 정당을 만들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선 전국이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출마 의사를 사실상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좀 견제 세력이 굉장히 거세졌어요.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지지율을 앞서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한 좀 위기감 때문이겠죠? 일단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느 쪽에 몸을 담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박신당, 지금 뭐 가칭 개혁보수신당이라고 우리 이상희 위원장도 곧 탈당한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비박신당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할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대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정계 개편과 맞물려 있고 게다가 이제 개혁보수신당이 새롭게 이제 창단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사당 체제가 불가피해요. 아까 중도 우파로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개혁신당이 중도 우파로 자리매김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중도 좌파 정도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의 친박을 중심으로 한 지금 현재 집권당은 어쨌든 상당히 우파적인 좀 그런 색깔로 보이고 게다가 민주당은 상당히 진보적인 이렇게 사당 체제가 재편이 된다면 이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단지 문제는 지금 반기문 총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쪽에 몸을 담느냐고 또 하나 문제 이제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세력 비패권지대와 지금 국민의당 그리고 비박 세력 지금 개혁보수신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세력과 어떻게 연대가 가능할지 그것이 개헌을 고리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결선 투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결선 투표를 고리로 할 것이냐. 그래서 아주 정치공학적이고 선거공학적인 그러한 그 논의들이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지 그것이 국민들이 이 지금 최순실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 변화와 어떻게 추동될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촛불 집회부터 특검 소식 그리고 정치권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